예. 자, 더운 날씨에 아버지하고 교수님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8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돌이 있어 뭐 부채가지고 견디는 수밖에 더 있어요.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안 더웠는데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진짜 옛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끝나고 돌아오면 대충 학교로,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면 오후부터 더위가 팍 꺾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대개 이제 처서가 오니까 처서가 되면은 22일이 이제 대개 처서인데 옛말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물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금년은 모기 입이 쉽게 뭐 8월 말이 돼도 안 삐뚤어질 것 같아. 8월 말까지 덥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는요. 지금은 모기가 이제 막 많이 생기는 시기가 아니고 시원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9월, 10월 달 모기 엄청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와 네,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뭐 소문 들어보니까 독일 갔다 오셨다고. 아, 네, 뭐 여기서 고생하신 분들은 참 죄송한데 제가 예, 독일 갔다 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은 잘 있던가요? 예, 독일은 뭐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주 독일은 그 동독과 서독이 동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좀 보고 배울 점도 좀 있을 것 굉장히 같고요. 예, 많습니다. 예, 우리보다도 뭐 경제 규모도 뭐 한 1.5배 높고 인구도 뭐 그 정도고 하여튼 베를린을 거쳐서 이제 베를린의 동독 그 분단 장벽도 이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며칠? 지금 한 아닙니다. 한 3시간? 시차 문제 얼마나 계신 거예요? 2주 있었습니다. 2주 시차가 좀 힘드시겠는데요? 독일도 그냥 독일이 아니야. 북극해 쪽에서 놀다 온 사람이야. 아, 그거 시원합니까? 예, 거기? 북해 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틱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틱해 쪽에 이제 보니까 한 어림잡 한 수천 개 되는 풍력 발전소 단지입니다. 거기가. 예. 윙 소리 엄청 나요. 뭐 지나가 보니까 뭐 농가 밭에 우리는 이제 주로 태백산이나 산 속에 이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풍력이. 그는 뭐 논밭에 평야에 평지에 쫙 있는데 뭐 참 엄청나더구만요. 풍력 발전소 단지가. 그러셨구나. 2030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억 가구를 어떻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전력 발전소를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독일이 2억 가구. 저 후쿠시마 이후에 예. 제일 먼저 탈원전 선언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맞서서 프랑스는 예, 뭐 약간 원전 좀 더 가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었고요. 예, 예, 아, 대비되는 그러셨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그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저쪽에서 이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TV라고. 그 통일TV가 이제 최재형 목사랑 또 관련이 있는 통일TV에 뭐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근데 보니까 이종찬 현 회장하고 정세현 통일부 장관께서 통일TV 고문이었다 이런 보도를 내면서 이종찬은 빨갱이다. 요거를 이제 극우 쪽에서 내더라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네. 그 2017년 였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근데 그때 우리 평화협력원 양재역에 네네네네. 있을 때인데 진천규라고 전 그 한겨레 신문 사진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가까운 그 서초구청 건너편에 떡카페라는 커피집에서 네네. 만났는데 지금 자기가 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LA 살고 있는 시민권자인데 덕분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매번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평양을 출입할 수 있어서 북한 관련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어떤 그 적대 의식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잘못된 대북관 그를 그 좀 시정을 하고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이 생각이 들도록 뭔가 좀 그림으로 뭘 좀 해보고 싶다. 거기 좀 고문을 그러니까 통일 TV라고 이름을 붙이겠는데 통일 TV 설립 추진위원회 고문을 맡아달라 이거야. 그 내가 통일자 붙은 일을 평생을 한 사람인데 예. 더구나 그 뭐 북한을 선전을 그것도 아니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못하겠다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먼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한테 승낙을 받았다. 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 권영길 대표가 고문이 돼주신다. 그리고 나를 또 고문으로 삼는다. 그러면 균형을 잡읍시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을 모셔라. 그 대신 그분과의 나의 그 특별한 관계, 나 그 이런 얘기 해서는 좀 그렇지만 나한테 고등학교 8년 선배예요. 이정천 회장이요? 이종찬 원장이 육군사관학교 나오시면은 그 양반 이제 김우중 이런 양반들하고 동기입니다. 김우중 그다음에 이제 그건 다 동기들이에요. 그건 총리.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그 관계로 그때는 난 이제 차관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친분도 있고 뭐 또 후배랍시고 또 잘 또 그 내 이름을 대라. 내가 뭐 같이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가서 하면은 들어주실 거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하리라는 그 보장은 없었지만은 진청규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종찬 원장님한테 장관님 말씀을 하고 좀 같이 고문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라면 내가 가지 하는 식으로 수락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사업 승인이 안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외형적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는데 사업 승인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대북 사안이니까. 솔직히 얘기로 통일부는 거기에 힘을 못 써요. 국정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다가 2021년인가 원장이 바뀌면서 박지원 원장으로 바뀌면서 승인이 났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설립 추진위원회 고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끝난 뒤야. 방송하기 전이야. 응? 그러니까 권영길 그 민주당 대표도 설립 추진위원회 고문은 이제 끝난 거고 역할이 나도 끝난 거고 이종찬 원장님도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방송 시작 전에. 근데 다만 방송이 시작되니까 두 분은 조금 뭐 계속 그 또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 진청규 기자 얘기가 나중에 그 사람이 통일TV 사장이 됐는데 통일TV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방송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그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문 설립 추진에 고문을 했던 사람이 그 뭐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이사장을 뭐 못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그러라고 그랬지. 그래서 통일TV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돈을 걷는데 돈이 잘 안 거치더라고. 나보고도 계속 돈 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00만 원 내고 말았어요. 뭐 1년에 1000만 원을 내라고 그러던가 뭐 그래. 그럼 매달 100만 원씩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연금 받아가지고 간신히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돈 내라고 이제 거길래 내가 방송 시작된 지 뭐 한 1년쯤 됐나? 못하겠다고. 이사장 바꾸라고 해서 지금은 김진양 박사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방송 내용이 그렇게 무슨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냥 여과 없이
그것도 상당히 편집을 해가지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은 다 빼고 이질감 극복 그런 목적이니까. 그렇지. 네. 지금 평양에서는 뭐 애선인가 뭐 그런 정도일 거야. 그 나도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자꾸 통일 TV 협동조합에 무슨 돈이 있어야 방송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서 뭐 또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된다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님은 초창기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설립 추진위원회 고문을 나 때문에 맡아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면서 지난번에 8.15 경축식 날 아니 8.15가 아니라 저 8.18 김대중 대통령 15주기 그 추도식 그런 날 현충원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원장님 저 때문에 그 괜히 통일 TV 뭐 설립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고문 상임 고문인지 뭐 고문직 맡으셨다가 좀 곤욕을 치르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괜히 원장님 그 함자를 빌리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됐어.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최재형 목사가 그 통일 TV에 관계 안 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손 떼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제 그 시점에 아마 나는 손 떼고 그런데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아마 최재형 목사가 같은 또 LA 쪽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 누구 진정규 기자는 영주권자지만 그러니까 그 쉽게 서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통일TV 부사장 하라고 했던 거지 최재형하고는 우리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통일TV에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종찬 원장님도 더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의 친일 행각을 광복 회장이 반대했더니 저쪽이 맞는 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빨갱이잖아. 이게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내용을 들어본즉 지금 현재 고문도 아니시고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철 교수님은 독일 가 계시느라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광복절 기념 또는 그 즈음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든지 광복절 기념사라든지 보면서 기함해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폭락시키는 그런 사태를 한번 쭉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광복절 기념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이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을 언급 안 해서 이례적이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 일본이 놀랄 정도였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 언론들이 야 이상한데 한국의 대통령들이 지금 역대로 광복절에는 최소한 3.1절에는 최소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왜 없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 장관님은 그날 또 기념사 보시면서 놀라셨겠어요. 아니 들었죠. 네. 보고 들었지. 텔레비전 시청을 하는데 예고가 됐었거든. 8.15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북 그 독특히. 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될 거라는 것이 예고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3월 1일 날 3.1절 기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김영호 장관이 94년에 나온 김영삼 정부 때 그 이용구 네네. 한민족 공주 방안. 부총리 시절이지 그때 총리가 아니라 그분이 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만든 분이지만은 김영삼 정부 때는 다시 또 통일 부총리가 돼가지고 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그렇습니다. 이제 수정을 하신 분인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30년이나 됐기 때문에 좀 시의성이 있게 또는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게 뭔가 좀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통일 담론을 뭐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전임 통일부 장관들도 뭐 많이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 중에 나도 이제 끼어가지고 롯데호텔의 그 36층인가 38층은 그 비싸요. 밥값이. 방값이 비싸서 밥값이 비싸. 방값이 비싸지. 장소 사용료가. 뭐 그럴 것까지 없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더라고. 그 이제 그
그때도 이제 뭐 내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는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로 가려면은 일단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북한도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남북의 협력체인 남북연합 그건 이미 91년 12월 13일 날 남북이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그 다 합의가 된 셈이니까 남북연합은 그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 수국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그런 통일 방안이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고친 아니 김영삼 정부 때 고친 통일 방안이지만은 김대중 정부도 그대로 계승을 했고 노무현 정부도 계승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때만 그 부정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계승됐는데 그걸 와서 지금 와서 고치겠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거는 뭐 무시를 당했고 그 어떤 식으로 고쳤나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3대 비전 첫째 뭐 우리를 뭐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거야. 세 가지야. 3대 전략, 7대 뭐 행동 방안인가? 또 영어는 좋아해서 전제 무슨 8.15 통일 닥트린이라고 그래서 독트린인데 뭐 이렇게 길어. 독트린이란 건 짧아야 되거든. 네. 어?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독트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구절절이 무슨 긴 얘기를 하길래 영어서 상부터 잘못됐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7대 통일방 7대 뭐 추진 방안이니까 통일 방안은 또 액션 플랜 또 그랬대. 그래서 그걸 영어로 써야 멋있다는 글쎄. 얘기. 그러면 처음부터 영어로 하든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8 to 15, 8 to 15 무슨 뭐 유니피케이션 독트린 하든지. 그런데 3대 전략에서 나 깜짝 놀랐어요. 첫째 대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무슨 뭐 이 역량을 배양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에 대해서 그림 좀 띄워줘요. 내가 미리 보낸 거 예, 있죠? 있습니다. 예,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 자유 통일 역량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무슨 뭐 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식이야. 그리고 그런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뭐 지지라고 그럴까 연대를 끌어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세 가지 대내 대북 대외 이런 식으로 나가길래 가만히 있어봐. 저거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89년 1월 1일 날 김일성이가 신년사에서 이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식으로 통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는 연설을 할 때까지는 주구장창 비판했던 북한의 대남 혁명 통일 전략인 3대 혁명량 강화 방침을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야. 저기 쉽게 표현 표절이네요. 표절. 용어만 바꿔가지고. 어? 표절이라고. 김일성 표절.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야 저렇게 표절을 하나. 부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글쎄 표절을. 그때 북쪽에서 64년 2월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걸 결정했느냐. 우선 첫째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기지를 건설한다. 1. 대내입니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강화한다. 3. 국제적으로는 국제혁명 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뭐 사회주의 혁명 기지 건설한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고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한다는 것은 대남 선전 선동을 통해서 반정부 세력이 뭉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을 뒤엎고 이 혼란이 오면은 그때 남쪽의 요청을 빙자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이 저게 3대 혁명 강화 방침이에요. 그렇네. 그쪽에서는 그때만 해도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다면서요. 그렇지. 64년 2월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남쪽이 나중에 70년대에는 뭐 잘 살기도 했지만 그걸 얘기는 못 했지. 그런데다가 이제 그 마침 61년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만 3년도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응? 말하자면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지금도 지금 뭔가 확실하게 인민들의 정서 속에 뿌리내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김정은이가 심지어 4대 세습을 예고하는 식으로 해서 10몇 살짜리 딸 11살인가 2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게 세습 4대 세습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자기가 갑자기 변을 당하면은 이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야, 그리고 이제 국제혁명력량의 연대 강화라는 건 왜 나오냐면, 그때가 64년이라는 시점을 보면 중소 분쟁은 막 시작이 됐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공산권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동굴압화 국가들을 비롯한 소위 이 중소 및 동굴압화 공산권에다가 미소 간의 대립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미소 간의 냉전 체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모인 게 비동맹 그룹이에요. 네. 응? 비동맹.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뭐 수카르노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도의 네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손을 잡고 비소 비미 연합 세력이 비동맹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플러스 비동맹 세력을 우리의 5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남한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그걸 잡아먹어도 그건 뭐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런 걸 지지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3대 혁명력 강화 방침인데, 야, 진짜. 그걸 60년 후에 지금 2024년 8월 15일이면 60년 후고 6개월 후에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 대신 자유통일, 평화통일 평화자 들어가지도 않아. 그다음에 그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라는 말 대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그 평화, 자유 통일에 대해서 또 인권에 대해서 인식을 갖도록 이걸 부추긴다. 나중에 이제 7대 방안에는 삐라 뿌린다, 무슨 확성기 방송 온다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국제 혁명 역량과의 연대 강화하고 대칭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 주도의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유도한다. 근데 빼박은 거 아니요? 그 요즘 줄여서 빼박이라고 그렇죠, 그런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펀드 만들겠다. 글쎄, 그렇습니다. 펀드를 만드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미 어차피 지금 그 자유 북한 연대인 건 박상학 씨 하는 거 그게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네.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그 삐라 보내는데 그 넉넉한 그 재원이 되지만은 이 북한 인권 관련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단체들을 도와주면은 이 삐라가 얼마나 많이 날아갈 거예요. 응?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고 있던 단체들도 나서가지고 삐라 뿌린다고 할 거예요. 이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그러면 가면은 어물풍선 올 거 아니야.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확성기 방송 강화할 거 아니야. KBS 사장도 바뀌었겠다. 사회교육방송의 심야에 대북방송 왕왕 울려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남북 간의 그 비무장지대 DMZ 주변에서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기화로 국내 정치적으로 무슨 반정부 세력 비슷한 사람 자기를 비판하면 반국가라고 그러더구만. 응?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반윤석열 세력이. 글쎄요, 반윤석열을 반국가로. 그러면 지미국 국가다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대내 탄압을 또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면요, 이 내용을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했더니 북한군이 넘어왔다 이렇게 논리를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방송 몇 번 했더니 요거 광복절 기념사를 방송을 했더니 북한군이 귀순했다. 언론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헤드라인을 쓰는 게 맞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도 그렇거니와 언론 또한 거기에 또 추종을 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지, 또 우리 국민의 어떤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속담에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손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야말로 참 졸지에 쥐가 지나가다가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북한군이 뭐 넘어온 지 무슨 지난달 18일 날 넘어왔고 이번에 19일 날 넘어왔으니까 뭐 한 달여 만에 또 뭐 민간이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군이 또 내려오고 뭐 또 서해안으로 또 걸어서 온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대북 방송이나 그 무슨 뭐 삐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오비락입니다. 갖다 보통 그렇죠. 보면요. 맞아. 네.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것보다 오비락이 더 맞다. 아, 이거 유식하네. 아니 되게 이제 그 월북하는 사람이나 월남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확한 분석은 그쪽 체제에 적응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비교한답시고 지금 야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하신 분께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었더니 봐라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색깔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에 항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일반 우리 패널들끼리 하는 시사 방송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지금 북한 체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짠하게 대하는 정도의 느낌인 거고 야 너희들도 사람처럼 살아봐라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에 항전하자 그러면서 이게 누가 봐도 그 맥락 전체를 보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요 논리를 전개하다가 비판이 쏟아지니까 아니다. 이 암약하는 세력은 맥락상으로 보면 한국에 있는 간첩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니 가더라고요. 국가정보는 뭘 했어 그럼? 그러니까.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국가정보원이 지금 그 멀쩡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국가정보원은 뭘 했어? 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람 있으면 잡아들여라. 그렇지. 잡아들이면 되지. 잡아가지고 본때를 보이면서 이런 짓 하면 이렇게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라고. 우리 인증을 위해서요. 십자가 밟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엄청 싫어합니다. 북한 체제 엄청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번씩 인증을 해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우리 친북 세력 되니까. 아 그런가요? 야. 교수님 갑자기 들여오시죠. 참. 이렇게 사상 검증을 때때로 스스로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통일부 장관 우리 하셨던 정세현 장관께 나와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체제다 보니 얘네들을 살살 구슬러서 한반도에 좀 평화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게 햇빛 정책이고 햇볕 정책이고 진구에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핵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북한이 굉장히 우위에 있어 갖고 북한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된다.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반윤석열 세력은 친북 세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의 친일을 반대했더니 너 빨갱이잖아. 이게 지금 다시 색깔론이 드러난 게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종찬 전 원장님이 광복회 회장님이 학교 후배이고 김대중 정부에서 같이 이제 뭐 내각에서 일을 했던 연고로 같이 좀 도와주자고는 말씀을 듣고 거기 이름만 올려준 건데 뭘 그걸 갖다서 친공으로 몰으려고 그래. 지금 반일이 친공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친일은 괜찮고 친북은 안 돼. 뭐 이런 논란이에요. 같은 용어긴 하지만. 아 근데 진짜 이 색깔론 보면서 윤석열 씨는 안 되겠구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느낌. 왜 있잖아요.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과 또 57년지기 친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선 출마선은 어디서 했어요?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친일파 척결의 의지가 있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사실 정치권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친일을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너 친일이야 했더니 갑자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아니 장관님? 생각이 아니라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그러면 위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위헌이라고? 아니 지금 현 대통령이 위원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들이 아니 위헌이라고까지 뭐 헌법을 그 안 지켰다고 해서 위헌이라고까지 너무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대통령이면 그 헌법을 수호하고 뭐 국정을 뭐 지금 선서까지 하지만 우리는 헌법 4조에 평화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한 거는 뭐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제 다른 거고 다 묶어 가지고 그 탄핵을 그 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 제목 중 하나는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 향전하자. 아니 그러니까 암약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놔둔 책임은 어디로 맞죠, 가느냐 맞죠. 이거야. 그게 맞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근거 없는 압력이라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가 뭐 조금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때 자주 빈번했던 그런 단어들 압력, 간첩이 압력한다 그런 용어를 21세기 이 정부화 시대에 또 서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하면은 도대체 이게 이 국정원이 지금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로 된다는 것도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읽었겠지. 연설문 써준 사람도 연설문 최종적인 그 작성자도 대통령 바보 만든 일이야. 그렇네요. 어? 예, 예. 암약을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난 그걸 보면서 암약이라는 단어를 보길래 바로 그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이 나온 뒤에 이건 북한 얘기가 우리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베끼는 거 보니까 그걸 베낀 거 표절한 거 보니까 이제 거꾸로 박정희 때 3대 혁명 강화 방침이 나온 그 64년 2월 달에 그게 나온 뒤에 64년 8월 달에 난데없이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통역당 사건. 그러니까 물론 북쪽과 연계된 사람이 한둘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멀쩡하게 한국에서 대학 지대로 나오고 그러나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의 이 그 국내 정치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술 먹고 뭐 비분관계하면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겠지. 자, 그건 약간의 근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테리들이. 그다음에 68년에 또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나요. 예.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북쪽에서 뭐 돈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포섭당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명을 쓰고 이제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67년에 또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터졌어요. 동베를린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독일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이 서베를린에서 서베를린이나 동서독에서 서베를린 가는 것은 동독 지역을 통과해야 되지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서베를린까지 가가지고 경계선만 넘었으면은 67년이니까 60년대니까 뭐 베를린 장벽에 쌓여 있었지만은 거기 그 통과는 네. 왕래를 할 수 있었으니까 동베를린에 가면은 평양에서 나온 냉면집이 있었다고. 그 냉면집도 간첩입니까? 아니 글쎄 평양에서 나와서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에 냉면을 먹으러 간 것이 이제 네, 간첩 결국 혐의로. 포섭이 된 시작이 포섭의 수작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서 프랑스 유학생, 독일 유학생 상당수가 그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그 뭐냐면 형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중에 처형도 됐는데 우리 동기 중에 고등학교 동기인데 나중에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형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소르본느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파리에서 뭐 독일 가는 것은 쉽잖아요. 그 양반도
동배련까지 가서 냉면 먹은 채로 동배련 간첩단 사건을 연루가 돼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잘 아는데 그러니까 64년에 통역당 사건, 67년에 동배련 사건, 68년에 인혁당 사건 같은 사건을 북쪽의 3대 혁명령 강화 방침 때문에 이 박정희 정권이 벌였지만 이제 거꾸로 북쪽에다가 자유의 바람을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무슨 뭐 반정부 세력이 반국가 세력 암약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 머지않아서 지금 그런 식의 그 이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 동배련 사건 비슷한 사건을 또 만드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미리 내가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뭐 조금만 이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서라도 비판을 하면 그러면 계속 도둑놈이 도둑이 움직이고 싶어도 계속 개가 짖으면 못 움직이잖아. 예방 차원에서. 그렇지. 실제로 그럴 생각이 저도 이거 보면서 간첩단 사건 하나 터뜨리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저번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연설 중에 반전 사상을 퍼뜨리는 것도 반국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퇴행을 합니까? 뭐냐면 시대에 맞는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보수 진보 막론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저 전두환 때만 또 못한 느낌? 맞아. 전두환 때도 전두환 때만도 못하죠. 못해요. 예. 굉장히 아니 내가 50년, 60년. 박정희 대통령은 가까이서 못 봤지만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서 그 양반 뭐 79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통일원에 그때 79년인가 뭐 하여튼 뭐 업무보고를 그때 대통령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받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딱 통일원을 걸어 들어오면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간부가 아니니까 그 여의창 밖으로 대통령이 탁 내리는 건 볼 수 있었지. 그렇게밖에 못 봤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뭐 직접 남북체육회담 때문에 이제 장관 모시고 들어가서 뭐 지시도 받고 하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내가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촉발시키고 거기서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한 점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지만은 또 서울에 보면 뭐 문제가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맥락은 알고 얘기를 해요. 응? 지금 전두환 못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맥락은 알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상당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시간이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대북 그 통지문까지 일일이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꼼꼼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그때 대화 운영부장일 텐데 북쪽에서 회담하자고 제안이 오면은 거기서 답을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문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드리면은 이제 장관님이 가지고 손재식 장관님이야 그때. 네네. 가서 이제 보고를 하면은 우리 측 아니 갑자기 아측 귀측 우리 측 아측 에이 어렵다 우리 측이라고 고쳐. 그다음에 거기 또 그 이 진부한 뭐 귀측의 이 주장은 진부한 뭐 측면도 있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진부한 에이 낡아 빠진 그렇게 그러니까 전두환이요? 그럼 그랬어요? 그럼 그거 보고는 야 우리가 야 머리가 부서지니까 아니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진짜 그런 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는 이제 손재식 장관님은 네네. 각하께서 이렇게 고치라고 하니까 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또 그런 감정 표현이 없으니까 우리는 받아가지고 실무자들이 뭐 우리 등등 구본태 등등 네네. 가지고 야 이거 뭐 귀측은 그대로 두고 귀측은 아측은 어려우니까 우리 측이라고 고치라. 그 말 되네. 그 다음에 진부한. 근데 아니 낡아 빠진 그랬더니 그거는 또 진부한으로 고치라고 거꾸로 얘기했다 아까. 낡아 빠진 넋두리 뭐 그랬더니 그것은 진부한이 낫지. 그래서 나 야 상당히 그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낡아 빠진을 진부한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셨다. 그 장관님 말씀은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 전두환보다 못하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그걸 본전 걸면 그렇지. 자, 이야기 좀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그리워해야 될 정도로 지금 대북 정책이 잘못 나가고 있다. 그리워하진 않죠. 이제 아니, 글쎄.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아니,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리워하는 건 아니지, 맞아. 그 아파치 헬기 이게 전차 킬러라고 해요. 아파치 헬기를 36대 더 수입했다 이런 건데 미국이 지금 4조 7천억 벌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저 아파치 헬기가.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남북한의 어떤 굉장히 대립하는 분위기가 되면 미국 무기 수입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자체는 자기 어떤 자정 능력이 있어 자발적으로 뭐 햇볕 정책도 하고 그러면서 평화 유지하려고 하면 미국 무기를 많이 못 팔아먹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아파치 헬기 엄청 비싸더만요. 네. 요거를 지금 36대 더 보도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이 안 팔려고 그랬는데 한국한테 팔게 요 느낌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우리가 무기를 팔 때도 그냥 팔 수가 있는 일반 무기가 있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FMS라고 불리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아마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그 전략 쪽에 뭐 전략 무기랄까 자기들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에이 뭐 한국이 원하니까 에이 그래 한번 해주지. 오히려 자기들이 조금 혜택을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FMS 방식으로 무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서 어떤 느낌 드는가 하면은 조금 제 어떤 뭐 좀 나간 뭐 예측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한국이 미래에 이제 핵무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핵무장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핵무장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적어도 핵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차원을 볼 때 농축이나 재처리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일종의 주고받는 형식의 일환으로 이거 우리가 먼저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한 미군 주둔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상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걸 굉장히 좀 FMS 방식을 통해서라도 4조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미국의 그 무기를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목적용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저 이 교수님 말씀은 뭐 그건 틀림없는 얘기고 현실 아주 뭐 구체적인 팩트에 밝은 분이니까.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미국이 비싼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주는 걸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미동맹, 한일동맹 같은 급이 아닙니다. 일본한테 파는 무기 우리한테 안 파는 거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같은 동맹이가 다 팔 것 같아? 아, 너. 이스라엘에 파는 무기 일본한테 다 팔지 않습니다. 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급이 있지.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말하자면 마음의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쉽게 안 파는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동맹이지만 격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말하자면 자화자찬하고 싶다니까 그 자기 뭐 격려를 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좀 갖고 싶은 거야. 그게 날새기 해가지고 아침 일찍 콘서트 티켓 끊는 느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니들한테 이거 무기 팔게 하고 선심 쓰듯이 실제로 돈은 미국이 벌어가는 거죠인데 한반도가 평화가 막 없어야만 미국이 이익을 보는 구조 속에 우리가 미국 아파치 헬기를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우리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조바심이라고 그럴까 매달리는 그걸 역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심리적 핵 공유. 심리적으로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할 정도로 미국한테 매달리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좀 조금 급을 올려가지고 그 비싼 거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이러다가 이제 한 단계 높다고 그래서 꼭 요만큼의 그 값의 차이가 나는 그 성능의 차이가 이 정도면 값은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고마울 거야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F-35도 더 팔 것 같고요. 뭐 그 구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오늘의 메인인데요. 지금 계엄령 관련된 문제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이 극도의 낮은 지지율, 부정평가가 70이 넘는 상황. 그래서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금 지명해 놓고 현재 신원식은 안보실장 하면서 현실적으로 국방부 장관 겸직인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이러다가 이제 전국이 좀 안 좋게 돌아가면 김용현 등 중심으로 계엄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게 꼭 일어난다는 차원보다는 좀 민주당의 뭐 김병주 의원이나 오늘 최고위원회에 보니까 김민석 의원 등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예방적 차원의 이야기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계엄령? 아마 윤석열 정부로서는 특히 외교안보 팀으로서는 자꾸 이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뭐 경제도 안 되고 무슨 뭐 되는 것이 없고 특검법 때문에 또 거부권 행사는 하고 있지만은 이 뭐 계속 거부권을 20번 뭐 몇 번씩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그 이 어쩔 수 없이 이 정부를 뭐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이제 그 방법이 이미 박근혜 때 김관진 장관 시절에 했나요? 뭐 보안 그 무슨 안보실장 시절에 했나? 예, 김장수 시절 김장수가 아니야. 박근혜 때. 그 박근혜 때 그러니까 예, 예. 김관진이 뭐 안보실장 하면서 예, 예, 했지. 예. 김관진 알잖아. 네, 네. 이 자식 나 진짜 중학교 5년 후배인데 말이야. 김관진이요? 아니 저희 형하고 나하고 중학교 동기야 전주로. 아, 그래요? 그래서 친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명박 때 그 국방부 장관을 마지막에 하고 박근혜 때 안보실장을 했지. 예. 안보실장 하면서 이제 보안사인지 뭐 기분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뭐 뒷조사. 계엄령 선포하는 방식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런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느낄 망정 그런 걸 행동으로 못 옮기게 하려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끈질기게 너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어느 식으로 감시 활동을 계속해야 돼. 이게 감시견이 계속 지저대야 돼. 그러니까 2017년에 아까 그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쿠데타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한 문건이 문제가 돼서 지금 조현천은 몇 년 후에 입국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계엄 관련한 문건이 들통이 났었고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군부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금은 경찰 검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계엄령이 내려지면 모든 게 다 군사에 관련된 걸로 할 텐데 여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미리 예방 차원이겠지만 저거 만지작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위하기 위해서 일단 검사들로 앞에 가깝게 세운 뒤에 그 밖으로 군인들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흐름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암약하는 세력 요거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일으키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는 계엄령 선포해 가지고 일망타진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과 내통하려고 그런다. 그걸 끊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하려고 할 텐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바로 그럴 가능성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꿈을 못 꾸도록 그런 꿈도 못 꾸도록 경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단체들도 그야말로 오치독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야, 또 계엄령이 하나 제가 저는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한번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경호처장을 지낸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느낌 못한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
대통령의 경호처장 내지 경호실장을 지낸 사람이 국방장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그런 저개발 국가가 한국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기 충분한 저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 대한민국은 굉장히 IT와 정보화 사회를 굉장히 앞서간 K-팝이니 K-푸드 해가지고 굉장히 신식이고 굉장히 현대화된 국가로 인식이 돼 있는데 마치 대한민국의 정치는 경호실장 처장을 지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나라지?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예? 그런 인식 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도 적어도 이제는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민간인이 한번 할 때가 됐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오래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은 진짜 한번 민간인이 한번 국방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한번은 주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차관은 말할 것도 없이 총리까지도 지아래로 무릎 꿇렸던 차지철이도 감히 국방장관을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군 출신인데. 그럼 제 기억에 어디서 작년인가 프랑스는 젊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흔합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문민 통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 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한번 나오면 어떻을까 그 이야기 꽤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네. 지금도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데 이제 문민 장관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예요. 국방장관은 군사 전략을 생각해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전투 같은 건 생각 안 하는 자리예요. 그건 전투는 말하자면 합참 이하에서 하는 거고 장관은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민이 가서 해야 돼요. 거기는. 응? 지금 현재 미국 국방장관이 오스틴인가 하는 군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미국이 한참 힘을 쓸 때는 오히려 문민들 가령 맥나마라 같은 사람도 문민 출신 아니에요. 그 IBM 사장 출신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대북 전략이 아니라 대북 전술 내지는 전투 개념밖에 없어요. 더 서글픈 얘기 할까요? 우리나라 국방대학원을 만들 때 60년대 초에 5.16 나고 나서 국방대학원을 만들려고 미국에다가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자료를 달라 무슨 커리큘럼을 달라 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노. 난 우리 나중에 통일원 장관 하신 이용희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 작업에 60년대 초에 관여를 했던 분인데 그 미국이 왜 이렇게 비협조적인가. 그 준비위원회가 이제 그 연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느냐. 미국의 미국의 장군들 가는 장군 만드는 대학이 뭐예요? 워칼리지. 워칼리지? 워칼리지는 전 세계를 운영하는 군사 전략가를 키워내는 데인데 아니 미국 밑에 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 밑에 있어야 되는 대학에서 워칼리지를 만든다고 하면 저것들이 전략적인 두뇌가 갖춰질 거고 그러면 말 안 듣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 허가 안 해주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장관 보고 했겠지. 또 청와대 보고도 하고 그때는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할 때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고 미국에다가 우리는 전략 장교를 키우려는 거 아니라 전술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다음부터 재정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말하자면 커리큘럼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미 간에 군사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데서 갑자기 문민 장관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전투 개념, 전술 개념이 없는 관계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예. 문민 차관도 못 버티지 않았어요. 문민 차관도.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의 국격에 맞게 세계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문민 장관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갖다 놔봐야 군인들한테 밀려가지고 오히려 바보 노릇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국으로 보면 저런 게 되겠어 하는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광복절날 일본 이야기 안 하고 북한 때리는 정도 수준.
뭐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는 오늘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비상식적으로 계엄령도 이 정권이면 가능하겠다. 그런 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아까 워치독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막아내는 왜냐하면 계엄령이 일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네. 예감 차원을 계속 이런 뭐 방송이 됐건 시민단체가 됐건 경고를 해야 된다 이거. 예. 너 그런 거 하려는 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어? 자, 감히 꿈도 꾸지 마 하는 식으로 경고를 줘야 못하지. 그 오늘 이제 그럼 예방 차원의 두 가지가 이제 간첩단 사건 알 수 있다 이야기 계속 이야기 흘려서 못 나게 해야 되고 계엄령 니들 하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계엄령을 만약에 그런 자기 지지율이나 뭐 촛불 이런 걸로 계엄령을 만약에 발동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이 그냥 죽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금 시대는 옛날에 하고 박정희가 구테타 할 때랑은 다른 거잖아요. 계엄령을 만약에 발동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이 그냥 끝나는 아작나는 보수까지 괴멸되는 저는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점잖은 이론가들 얘기고 지금 윤석열은 네타냐후하고 젤렌스키 같이 가고 싶을지 몰라요.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임기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전쟁 중에 가령 교전 중에는 선거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기를 5년을 꼬박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길어지면은 분란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몇 년을 더 할 수 있지. 근데 네타냐후가 지금 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야 역시 장관님이 정말 예리하게 보시네요. 그런 지점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철진한 색깔론으로 광복절을 덮어버린 정말 북한은 적이고 일본은 우리 위에 상전처럼 대하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분노합니다. 우리 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정세현 장관께서는 더 좀 혀를 끌끌 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고 자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가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